예, 소신을 지키며 투자하는 방법 전략 민재기 역발상 투자입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민재기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뭐 연휴 전에 힘들긴 하지만 또 귀한 시간에 저희 방송을 보시거나 이런 분들에게 뭔가 좀 어렵지만 힌트, 또 추석 이후를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 되잖아요. 네네. 상황부터 좀 현재 상황 체크해 주시고 연휴 이후 전망도 알려주십시오. 네, 9월 FMC 회의 이후로 지금 금리와 달러 강세의 흐름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환경이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처럼 좀 기운을 내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일주일 동안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최근에 이제 매크로 관련된 몇 가지 지표들 동향을 체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전에 캡처를 한 건데요.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4.55%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나더라고요. 뭐 파월 의장의 발언 영향에다가 뒤이어서 연준 위원들의 아주 매파적인 발언들도 이어지다 보니까 이 10년물 국채 금리의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고 좀 꺾여야지만 우리나라한테도 긍정적인, 뭐 글로벌 증시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FMC 회의 이후로 시장에서 기대했던 부분과 연준에서 강경한 좀 뭔가 생각과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좀 괴리가 좁혀지는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해내면 시장은 다시 좀 긍정적인 흐름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지난번에 제가 이 연준의 이제 앞으로 스케줄을 보여드렸을 때 처음에는 이제 3월 정도 되면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나라는 그림이 있었는데요. 그 뒤로 6월 정도로 밀렸었고요. 이번에 FMC 회의 이후로 이제는 내년 7월 정도는 돼야, 즉 3분기 정도는 돼야지만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분위기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컨센서스가 투자자들한테 어느 정도 이제 받아들여져야 되고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좁혀지면 시장은 다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 에너지는 매우 약하다라고 우리가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를 가지고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락 종목수가 뭐 최근 압도적으로 압도적이죠. 많네요. 네, 코스피에서 거의 매일 지금 네.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월등히 많은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거래대금이 여기 피레침 같이 이렇게 생겼던 구간이 7월 26일로 2차전지 주요 종목들이 엄청나게 주가가 장중에 크게 올랐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았던 날이 7월 26일인데 35조. 네, 35조 코스피에서 거래대금 터졌고요. 포스코 홀딩스가 하루에 8조 원인가 엄청 거래됐었죠. 예, 네. 예. 그리고 지금 보시면 거래대금이 상당히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특히나 조금 이례적인 게 1000개 넘는 하락 종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6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는 2020년도 코로나 때, 그리고 2022년도 미국의 물가가 급등하면서 시장이 크게 하락했던 케이스를 제외하면 이렇게 긴 기간 하락 종목수가 1000개 넘게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정도의 뭔가 뭐 심각한 이슈인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은데. 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분히 제가 봤을 때는 심리적인 요소가 좀 강한 것 같고, 그다음 우리 추석이라는 특수성, 그리고 10월 달부터 나타날 수 있는 양도세 관련된 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코스닥도 거래대금을 보시면 7월 26일 날 25조 원까지 이렇게 터졌다가 지금은 계속해서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뭐 종목들이 에너지를 그렇게 활발하게 보이기는 좀 어려운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 수급장으로 인해서 좀 움직였던 흐름이었다면 외국인들이라도 좀 사줘야 될 텐데, 그죠? 달러가 지금 오전에 제가 캡처했을 때 기준으로 달러 인덱스가 106이네요. 최근에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하면서 106을 찍은 거는 저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달러가 이렇게 강세를 보인다라는 자체가 외국인들의 매도로 적어도 매수는 들어오기 힘든 환경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 포지션은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우리나라 환율은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은 원화 약세 쪽으로 가는 방향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무거운 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고, 또 하나는 금리가 지금 당분간 고금리가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는 컨센서스로 어느 정도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 투자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자금들이 고객 예탁금에서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고금리를 주는 예금 쪽이나 아니면 일부 채권 쪽으로 자금이 좀 이동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도 시장의 유동성 축소로서 영향을 좀 주고 있는 요인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희망적인 이야기를 그래도 이제 한번 드려본다라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별로 좋은 네. 얘기가 없었습니다. 네. 한번 드려보면 예. 우리가 4년 동안에 이거는 그냥 이제 과거의 데이터니까요. 네. 무조건 그렇게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네. 추석 연휴를 전후로 했을 때 어떠한 그림이 나타났는지를 네. 한번 체크를 해보면 마이너스 1일이니까 내일이겠네요. 그죠? 추석 연휴 직전 날은 대부분 코스피 코스닥이 4년 동안 다 강세를 보였네요. 그렇겠군요. 네, 그러면 팔 내일도 분들은 대충 네, 이제 얼추 이제 팔고 그죠? 현금 만들 네. 분들은 이제 오늘까지 팔면 맞아요. 대충 만들었다라는 네. 거죠. 그러면 저는 오늘 오후부터는 뭔가 이제 매도세가 좀 약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연휴 직후에 플러스 D 플러스 1일도 한 번을 제외하면 확률적으로는 거의 다 플러스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미국 증시가 우리나라 연휴 동안 잘 무난하게 끝나줘야지만 네.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연휴 직전에 기대를 좀 해보자라는 거 하나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4분기를 이제 내일까지만 하면 이제는 4분기입니다. 10월로 바로 들어가죠. 네. 그래서 10월 그리고 4분기에 대한 고민거리를 하나 드려보면 이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달에 꽤 많이 진행이 되면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부분들은 10월 달에 어느 정도 다 수급적으로는 매도가 나올 수 있고요. 아마 그렇게 팔았던 물량들은 1월 달에 이제 강하게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10월 달, 11월 달 주가가 많이 빠진다. 단기적으로는 주가를 이렇게 트레이딩하는 부분들은 가능하겠지만 적어도 이때 팔았던 물량들은 큰 부분은 1월 달에 다시 싸게 들어올 거다라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양도세 이슈에 안 걸리는 분들은 사실은 연말에 좋은 주식이 훅훅 빠지면 좀 사실 사도 되는데 네네. 쉽지 않지. 손이 잘 안 그렇죠. 나죠. 그죠? 또 네네.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도 이런 상황인데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뭐 기관의 매니저분들하고 이렇게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매크로 환경이 너무 애매하고 어려우니까 차라리 이제 운영하던 부분들을 조금 빨리 수익을 확장하고 싶어하는 그런 니즈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괜히 불확실한데 뭐 들고 가지 말고. 상반기 수익은 괜찮았으니까 네네. 그죠? 그래서 확정하고 싶은 심리. 네네. 그걸 우리가 이제 북클로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좀 아마 되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금융당국에서 약간 테마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서 집중 또 점검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심리적인 아마 부분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지금 보여주신 4분기에 대한 그 이슈도 표만 보면 좋은 건 없습니다. 네. 좋은 것도 있어요. 네. 수출 데이터가 조금씩 어쨌든 우리가 네, 뒤돌아서고 좋아지고 있죠. 있습니다. 네. 네. 반도체도 기대감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좀 전에 뭐가 표가 나왔었는데.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2차 전지 얘기할까요? 네네네. 네. 2차 전지는 뭐 고민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죠. 그다음에 3분기 실적이 어쨌든 간에 판가 인하 때문에 네. 실적이 잘 안 찔 거기 때문에 4분기는 괜찮을 걸로 보는데 어쨌든 당장 3분기니까 그죠? 네, 체크해 주십시오. 네, 일단 뭐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제가 매주 한 번씩 말씀드리면서 조금 이제 보수적인 스탠스를 이제 말씀을 드려왔는데 9월 달이 이제 내일로서 끝나는데 9월 한 달 동안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어떤 종목들을 금액 기준으로 많이 샀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코스피에서는 이 ETF 두 개를 제외하면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종목들이 대부분 2차 전지 좀 관련 성격을 가지고 있는 2차 종목들. 전지네요. 네. 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두산은 뭐 로보틱스 상장 때문에 그렇다고 네, 보시니까 좀 요 세 빼고. 종목은 네. 거의 다 또 2차 전지 관련된. 네. 그래서 2차 전지 쪽으로 9월달 한 달 동안 개인 투자분들의 쏠림은 매우 강했다라는 것을 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외국인들은 방향성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생각도 좀 다른 것 같고요. 어제 기준으로 포스코홀딩스를 한 1,500억 정도 팔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렇게 이거는 어제 하루 기준. 네, 하루 기준입니다. 예, 예. 이거는 당일 예, 기준으로 예. 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를 1,700억 정도 외국인들은 매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동향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2차 전지 주요 종목들의 9월달 등락률과 그다음에 연중의 최고가 대비해서 어제 종가까지의 하락률을 계산해 보니까 오른쪽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고점 우리가 7월 26일 날 고점 있죠. 피레침 달았던. 네. 그때 대비하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40~50%씩 이렇게 빠져 있고 9월 한 달 동안도 에코프로는 30%, 에코프로 BM은 20% 가깝게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물론 YTD로 연초에 비하면 플러스일 거예요. 그렇죠. 아직, 네, 아직까지는. 네. 그렇지만 근데-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조정을 받았다. 네, 조정을 좀 많이 받았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이 부분들이 저는 3분기에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네. 네. 아, 예. 올라와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분위기는 전기차 수요가 여전히 좀 부진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초에 연초에 기대했던 것보다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 오늘 그 포드랑 CATL이 미국에서 공장 설립한 거 일단 취소 이야기가 무산 가능성, 무산 예. 가능성 이야기가 나왔고 SK온과 포드가 조인트 벤처하는 물량도 30% 정도 빠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는 이유가 생각보다 안 팔리니까 재고가 쌓이다 보니까 이 부분입니다. 이 페이지를 보시면 전기차도 우리가 성장주라고 생각을 하고 2차 전지도 성장주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보니까 매크로에 비껴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니까 자동차를 살 때 우리가 할부금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많이 사잖아요. 이 금리도 안 떨어지다 보니까 신차를 사는 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거고 그러면 전기차 중심으로 비싼 전기차는 재고가 좀 늘어나면 당연히 배터리와 같은 전기차 부품에 대한 매출을 감소하겠죠. 그러면 지금 포드와 지금 CATL 그리고 SK온과 포드에서 나오는 기사처럼 당연히 공장 가동률 떨어지니까 쉽지 않은 그러한 환경입니다. 탑라인이 매출이 감소하는 그러한 이슈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성장주가 매출이 감소한다. 이거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만들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 멀티플이 크게 축소되는 구간이 3분기에도 어쩔 수 없이 무거운 흐름으로 아마 진행될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해외 쪽에 보시면 영국은 사실은 내연기관 판매를 2030년까지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5년 더 뒤로 연기를 했습니다. 2035년으로 연장을 했고 독일, 프랑스에서도 뭐 전기차 보조금 축소라든지 넷제로 규제 도입을 뭐 늦추는 것 정책 전환을 지금 논의 중인데 이게 아무래도 보조금을 주니까 중국 전기차들만 오히려 수혜를 본다. 이런 부분들의 의식들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기차 전환도 곳곳에서 지금 브레이크가 좀 걸리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 2차전지 소재 쪽에 중요한 이제 키 차트인 리튬 가격이 5월달, 6월달 잠깐 반등 주다가 다시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3분기에 이 판가 자체도 올라오기는 좀 쉽지 않겠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과거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저는 아이폰을 2009년도 10년도에 제 손에 들어왔었거든요. 네. 예. 그때 이때 성장률이 아주 강하게 하늘색 가는 선입니다. 강하게 나오다가 한 4년 정도 이 부분이 유지되다가 성장률이 50% 아래로 40% 떨어지면서 지금은 아무도 스마트폰 관련주에 대해서 막 찾으려고 노력을 안 합니다. 그만큼 성장성이 이제 꺾였죠. 네. 근데 지금 전기차도 어느 정도 침투율이 나오고 성장성이 나오다가 지금 굵은색 선인데요. 50% 아래로 지금 성장률, 판매 증가율 자체가 지금 떨어지는 그런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스마트폰이 걸어왔던 길을 내년부터는 전기차가 또 걸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뭐 낙폭하다는 상황에서 어떠한 뭐 수급적 이벤트로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네. 일단 3분기에도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계속 무겁네요. 아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죄송하기는요. 뭐 시장 분석해주고 팀장님 비율을 주시는 거고 우리는 듣고 싶은 거고요. 그만큼 이제 호재가 찾기 어렵다. 그럼 2차 전지는 어쨌든 그런 전과 같은 드라마틱한 상승을 기대하기 사실 좀 어렵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뭐 거래량 거래대금도 줄었고 상승 종목도 줄었고 그러면 전기차 말고는 뭐 그러면 장이 좀 올라온다는 전제하에 그럼 어떤 섹터가 그나마 괜찮을까요? 네, 저는 이제 뭐 일단 단기적으로는 낙폭 과대한 종목들이 먼저 치고 올라올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뭐 AI 관련해서 아마존이 뭐 투자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나마 AI 관련주들이 조금씩 움직이긴 하는데 사실은 제가 조금 큰 그림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애플 쪽에 이제 새로운 이제 우리가 비전 프로라는 것을 지난번에 한번 보여줬었죠. 거기에서 저는 새로운 뭔가 좀 테마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관련된 부분들을 좀 공부를 좀 하고 있거든요. 추후에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도 이제 지금 HBM 모멘텀에서 그런 자율주행이나 새로운 또 말씀하신 기기들이 나오면서 칩이나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뭐 소프트웨어나 사실 많이 있거든요. 네. 추후에 그 얘기 좀 해주시길 기대하면서 민재기 역발상 투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민재기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